자, 저번 시간에 나간 것 중에 결합도는 제가 뭐와 뭐의 연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듈과 모듈 간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 즉, 두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과 이 모듈, 요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합도가 강하면은 이제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해서 모듈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응집도와 결합도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라는 거 각각 우리 확인해 봤고, 자료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약하며 내용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어제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순서 내는 문제도 이제 영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내용 결합,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요 순서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 여기까지 저희가 문제 풀어봤었고, 이제 응집도에 대해서 나가볼 텐데, 응집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합도가 이 모듈과 이 모듈 간의 그 연관관계를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응집도는 이 모듈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했죠. 응집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높고 약할수록 품질이 낮으며 이제 즉 모듈이 독립적인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게 요 응집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응집도 순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교환적 아니면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 이렇게 있는데 응집도가 여기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응집도가 약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기능적 응집도라는 거는 뭐냐? 모듈 내부에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이 되는 경우의 응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서 수행이 된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기능적 응집도. 자, 그리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내에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값을 이제 다른 활동이 입력 값으로서 사용할 경우의 응집도가 이제 순차적 응집도입니다. 자, 그리고 교환적 응집도라는 거는 뭐냐?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한 입력, 출력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우리 순차적 응집도는 한 활동으로 출력값이 나오면은 그 다음 활동의 입력 데이터로서 그 출력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출력 데이터를. 자, 그리고 교환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 출력을 사용을 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구성 요소들, 활동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 응집도를 이제 교환적, 이제 통신적 응집도라고 하며 순차적 응집도하고 절차적 응집도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순차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해설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니까 순차적 응집도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순차적 응집도를 체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자,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응집도는 이름이 뭐다? 절차적 응집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와 얘 헷갈려 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 자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시간적 응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키워드라고 본다면은 특정 시간이 되겠죠. 자, 특정 시간에 처리되어야 할 활동들을 한 모듈에서 처리할 경우의 응집도가 시간적 응집도.
자, 그리고 이제 논리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한 모듈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응집도를 이제 저희가 논리적 응집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 아니면은 특정 형태 분류 이런 키워드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논리적 응집도. 마지막 우연적 응집도라는 거는 진짜 우연으로 만난 친구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기능 요소들로 구성이 될 경우,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우연히 만난 애들끼리 이제 응집이 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연적 응집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기능적, 순차적, 교환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그래서 요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친구는 기능적, 순차적, 절차적 요 정도 알아두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딥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순차적 응집도와 절차적 응집도가 키워드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두셔라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응집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입니다. 그쵸. 우연히 만난 친구들끼리 뭉쳤다라는 거는 가장 응집도가 낮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했었죠. 내부 요소들 간의 관련성이 많을수록 응집도가 높은 것.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높고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 꼭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NS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S 차트라는 게 뭐냐?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모형을 이용한 표현 방법으로 박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뭘 표현을 하느냐? 연속, 선택, 다중 선택, 반복 등의 제어 논리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로서 표현을 하고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는 쉽지만 작성하기가 조금 어렵고 임의로 제어를 전이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가 또 어떻게 생겼냐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NS 차트. 자, 그리고 우리 그냥 생긴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이 이제 NS 차트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화살표를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주로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기에 키워드로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공통 모듈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공통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사용이 되느냐? 매번 필요한 이제 사용자 인증, 로그인 같은 기능들이 이제 공통 모듈로서 구성이 되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복 개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통 모듈을 만들고 걔네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통 모듈을 구현을 할 때는 다른 개발자들도 정확하게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명세 기법들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정확성, 두 번째 명확성, 세 번째 완전성, 네 번째 일관성, 다섯 번째 이제 추적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정확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이 기능이 필요해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 라는 건 거고 명확성은 당연히 명확하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한다. 자, 완전성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모든 그 시스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일관성이라는 건 당연히 공통 기능들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추적성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 관련 시스템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의 명세 기법을 준수를 해줘야 된다. 왜? 다른 개발자들도 그걸 보고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재사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사용은 왜 하죠? 당연히 비용 아끼고 개발 시간 아끼려고 재사용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 기존에 이제 이미 개발된 기능들을 파악을 하고 재구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또는 그 기능을 개발하기 적합하도록 이제 최적화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사용을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사용법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재사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까 결합도와 응집도를 공부를 했죠. 외부 모듈과의 결합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재사용을 하려고 해요. 재사용되는 대상은 결합도가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품질이 높은 친구들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재사용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함수와 객체,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자, 함수와 객체라는 거는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라던가 메소드 단위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거는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수정 없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공통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사용되는 범위, 규모, 요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 우리 공부했었죠? 자, 뭐뭐뭐 공부했어요?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자, 그 중에서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원칙. 자, 이건 뭐죠? 그쵸. 일관되게 한 가지로 해석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한 내용을 보고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명확성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드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모듈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여서 모듈의 독립성은 높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재사용성도 높아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복잡도와 중복성은 당연히 줄이고 일관성은 유지를 이제 해야 하며 유지 보수는 당연히 용이해야지 효과적인 모듈이 이제 설계가 될 거고 모듈의 크기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분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코드의 개요,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드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류, 조합 및 집계를 용이하게 하고 그 특정 자료의 추출을 쉽게 하려고 사용하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예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학교 학번, 뭐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코드의 주요 기능에는 식별하는 기능, 분류하는 기능, 배열 기능, 표준화 기능, 간소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별 기능이라는 건 당연히 데이터 간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분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준이라던가 동일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룹화할 수 있는 거. 배열 기능은 의미를 부여하여 나열할 수 있는 거. 표준화 기능은 데이터를 기준에 맞춰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간소화 기능은 복잡한 데이터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순차 코드, 블록 코드, 10진 코드, 그룹 분류 코드, 연산 코드, 표의 숫자 코드, 합성 코드, 코드 부여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순차 코드, 순서 코드는 뭐냐? 자료의 발생 순서를 이제 우리가 최초의 자료부터 차례대로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코드들이 순차 코드이고요. 블록 코드라는 거는 그 코드 대상 항목 중에서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블록을 구분하고 그 블록 내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제 구분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1번부터 110번까지는 인사부다. 자, 그리고 그 인사부 말고 이제 뭐 111부터 뭐 120까지는 영업부다.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이제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구분이 되는 게 이제 블록 코드. 자, 10진 코드라는 거는 우리 도서관 가면은 막 100번 막 이러면 공학, 뭐 110번 이러면은 뭐 자연과학, 뭐 1001번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면은 뭐 인문사회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라벨링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도서관 가면은. 자, 그런 것처럼 코드와 대상 항목들을 0부터 9까지 10진수로 이제 분할을 하고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10진 분할하는 방법을 필요한 만큼 또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서 분류식 코드라고 하고, 뭐, 1000은 공학, 뭐, 1100은 뭐 소프트웨어. 요런 식으로 구분되는 친구들이 이제 10진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 분류 코드라고 하는 거는 블록 코드하고 약간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본사는 1이고 지사는 2예요. 자, 그래서 본사에 뭐 총무부의 인사과는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고 얘는 지사의 총무부의 인사계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게 그룹 분류 코드. 자, 그리고 연산 코드라는 거는 코드와 대상의 항목을 명칭이라던가 이제 뭐 관련 있는 숫자, 문자, 기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분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TV를 사러 가면은 TV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아, 40인치 TV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뭐 그리고 뭐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뭐 220V짜리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관련 있는 숫자,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거, 이게 연산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표의 숫자 코드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수치를 그대로 코드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무 판자를 하나 사러 갔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숫자가 뭐 120, 뭐 720, 뭐 1500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의 뭐 두께, 폭, 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에 대한 물리적 수치를 그대로 코드로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뭐 길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부피라던가 지름이라던가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표의 숫자 코드. 자, 그리고 합성 코드라는 거는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코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두 개의 코드를 합성,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있죠? 항공기, 대한항공. 자, 그러면은 K2-711 뭐 이러면은 대한항공 711번 그 비행기 뭐 이러고 또 뭐 있죠? 뭐 아시아나 이러면은 A 이렇게 해놓고서는 A253 이러면은 뭐 아시아나 253번 그 비행기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하고 그 숫자 이런 것들을 필요한 기능에 맞춰가지고 연산 코드에 순차 코드를 합친 게 이제 요런 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코드 부여 체계들이 있다라는 거. 얘는 지금 합성 코드죠, 합성 코드. 자, 그리고 코드 부여 체계라는 거는 이제 이름만으로 그 개체의 용도와 적용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PY라는 뭐 단위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에 대한 뭐 10번째 모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일한 코드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체들을 식별하는데 용이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사실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위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코드와 대상 항목에 중량, 면적, 용량 등의 물리적 수치를 이용하여 만든 코드는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대상체의 수치, 즉 성질을 그대로 표시하는 코드, 뭐죠? 그쵸, 3번 표의 숫자 코드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뭐 120에 720에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했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3번. 자, 다음 이제 디자인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에 대한 그 개념도 알아두셔야 하고 그 디자인 패턴 안에 지금 여기 보면은 생성 패턴 5개, 구조 패턴 7개, 행위 패턴 11개, 총 23개의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패턴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뭔데? 라고 하면은 서브 시스템에 속하는 컴포넌트들과 그 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참조 모델인 겁니다. 즉,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문제 해결, 뭐 배경, 실제 적용 사례, 그 재사용이 가능한 샘플 코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서로 이제 해결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디자인 패턴은 유형에 따라서 생성 패턴 5개, 구조 패턴 7개, 행위 패턴 11개로 구성이 되며, 우리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우리 아키텍처 패턴 공부했잖아요. 디자인 패턴하고 아키텍처 패턴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작성을 해보면은 디자인 패턴은
서브 시스템에 속하는 컴포넌트들과 그 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참조 모델이며 아키텍처 패턴은 전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참조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그 컴포넌트들과 그 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거고, 아키텍처 패턴은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거구나. 자, 그래서 얘와 얘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얘가 이거라는 거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우리 생성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 패턴에는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추상 팩토리 패턴입니다. 자, 추상 팩토리 패턴은 서로 연관, 의존하는 객체들을 그룹으로 생성해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빌더 패턴은요. 자, 얘는 객체의 생성 과정과 표현 방법을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동일한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 생성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 분리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팩토리 메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거. 이게 팩토리 메소드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이거는 우리가 어제 많이 들었었죠. 우리 시제품, 변본품 이런 것처럼 얘도 비슷합니다. 원본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제라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고 비용이 큰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싱글톤 패턴입니다. 자, 얘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객체를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동시 참조 불가능. 자,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행위 패턴이 11개고 생성 패턴이 5개이기 때문에 뭘 외우셔야겠어요? 생성 패턴과 구조 패턴을 외우시고 나머지는 행위 패턴이구나 라고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생성 패턴에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이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구조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패턴의 첫 번째, 어댑터 패턴입니다. 자, 어댑터 패턴은 호환성이 없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는 호환성이 없는 클래스를 변환해주는 거. 자, 그리고 브릿지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구현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확장 및 다양성을 가지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구현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컴포지트 보겠습니다. 자, 컴포지트 패턴은 이제 여러 객체를 가진 복합 단일 객체를 구분 없이 다룰 때 사용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복합 단일 객체를 구분 없이 다룰 때 사용하는 패턴. 자, 그 다음 이제 데코레이터를 보게 되면요. 자, 얘는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도 객체의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해주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키워드는 객체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해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보게 되면은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록시 이렇게 3개 남았는데, 자, 퍼사드부터 보게 되면은 퍼사드는 서브 클래스들의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이제 예시라고 한다면은 리모폰이 예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보게 되면은 서브 클래스의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플라이웨이트. 자, 얘는 공유해서 사용함으로써 메모리를 절약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공유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메모리를 절약을 하겠다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이죠. 프록시 패턴입니다. 자, 프록시 패턴은 접근이 어려운 객체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접근이 어려운 객체를 연결해주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을 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위 패턴 11개 제일 많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임 연쇄입니다. 자, 얘는 뭐냐? 우선 행위 패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행위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책임 분배하는 방법을 정의해 놓은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 패턴은 하나의 객체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여러 객체로 분배하면서 결합도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임 연쇄 패턴부터 보게 되면은 얘는 진짜 우리 약간
게임도 있잖아요. 뭐 콜라 이만큼 있으면은 앞 사람이 먹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책임전가 받아가지고 남은 만큼 먹어야 되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한 객체가 처리하지 못하면은 다음 객체로 그 책임이 넘어가는, 그 요청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객체들이 고리, 즉 체인처럼 묶여 있어서 그 요청이 해결될 때까지 고리에 따라서 계속 책임이 계속 넘어간다, 이래서 책임 연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객체로 넘어가는 패턴. 자, 그 다음 이제 커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맨드. 명령어죠, 명령어. 자, 그래서 키워드는 명령어가 될 거고, 요청에 사용되는 각종 명령어들을 추상, 구체, 클래스로 분리하여 단순화한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명령어. 자, 그리고 인터프리터. 자, 얘는 SQL이라던가 아니면은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얘는 언어의 문법 표현을 정의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 표현 정의가 키워드가 될 테고, 자, 그 다음 이제 반복자 패턴을 보게 되면요. 자, 얘는 내부 표현 방법에 노출 없이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인터페이스 사용이 키워드. 자, 그 다음 이제 중재자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자 패턴은 가운데서 우리 중재하는 사람은 중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수많은 객체들 간의 복합한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이제 캡슐화를 해가지고 객체로 정의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객체 사이의 의존성을 줄여서 얘도 결합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협력할 수 있게 하는 패턴이 이제 중재자 패턴. 자, 그 다음 이제 메멘토 패턴 볼게요. 자, 메멘토 패턴은 우리 컨트롤 Z 하면, 컨트롤 G 하면은 뭐예요? 되돌리기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가 컨트롤 G 하면 이거 지금 지워진 것처럼. 자, 되돌리기 기능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패턴이 이제 메멘토 패턴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객체를 해당 시점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옵서버입니다. 자, 사실 얘가 좀 자주 눈에 들어와요. 보기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냥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자, 옵서버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관찰 대상의 변화를 탐지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변화된 상태를 전달을 해주는 패턴이고요. 주로 분산된 시스템들 간의 이벤트를 생성하고 발행하고 이를 수신해야 할 때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상태 패턴 볼게요. 상태 패턴은 객체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동작을 다르게 처리해야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객체 상태를 캡슐화하고 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며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는
상태에 따라 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전략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패턴은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계열의 알고리즘을 이제 개별적으로 캡슐화를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이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정의하는 패턴으로서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으로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영향 없이 알고리즘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우리 전략 패턴. 자, 그리고 이제 템플릿 메소드.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유사한 서브 클래스를 묶어 공통된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 정의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이제 좀 큰 골격을 정의를 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좀 더 세부적인 그 처리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구조의 패턴이 이제 템플릿 메소드인 거고요. 이제 유사한 서브 클래스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공통된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서 이제 정의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코드의 양이 줄어들 테고 당연히 유지보수하는 것도 용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공통된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 정의하는 거다 라는 거. 자, 이제 11개 중 마지막입니다. 방문자 패턴이고요. 자, 얘는 각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에 처리 기능을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의 클래스로 구성하는 패턴이며 만약 분리된 처리 기능은 각 클래스를 방문해서 수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클래스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패턴이 이제 방문자 패턴. 자, 키워드는 당연히 방문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셔야 한다? 생성 패턴, 구조 패턴을 외우고 그 둘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얘는 행위 패턴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는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디자인 패턴에서 생성 패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우리 생성 패턴에는 총 5가지가 있었는데 뭐뭐 있었어요? 추상 팩토리, 그쵸? 빌더, 그리고 팩토리 메소드, 그리고 프로토타입, 마지막 싱글톤.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에 지금 속하는 거 뭐예요? 그쵸.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컴포지트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생성 패턴이 아니면은 구조 패턴에 해당이 되죠. 컴포지트는. 어댑터는 얘도 구조 패턴에 해당이 되고 추상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 패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이고 옵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쵸. 마지막 행위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1과목 3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행위 패턴에 속하는 것은 행위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이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바꿔서 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